지난 2015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투자를 결정했을 때 개발 이익을 50% 이상 배당받을 계획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8일 만에 이 계획은 뒤집혔는데 전후 상황이 담긴 회의록을 집중 분석합니다. 광주 5.18 묘역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밟으며 전두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25일 도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이 늦어지면서 끝내 숨졌습니다. 코로나 전담 구급대 출동도 병원 배정도 지연됐습니다. 재택 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내년 서울시 예산에 장애인 이동권 권리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하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여파로 지하철 4호선이 50분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에선 신고가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그러잖아도 부실 늑장 질타를 받고 있는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20일 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들어있었던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 뇌물 혐의도 액수가 영장 신청 때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20일 동안 무슨 수사를 한 건지, 20일 전에는 그럼 무슨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던 건지 이 부실 수사를 자인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유 전 본부장 측은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에 대한 두려움이 남달랐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무능한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이 검찰 내부에서도 황당한 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혜지 기자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거나 직접 챙긴 혐의뿐입니다. 지난 2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수천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가 기소 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배임 혐의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공범들을 추가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게 검찰이 밝힌 이유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돈을 건넨 사람과 액수, 뇌물을 준 이유도 사실상 전부 바뀌었습니다. 대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유 전 본부장에게 분배해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보다 공소장이 후퇴한 황당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배임 혐의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를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동규 씨에게 3억 주신 거는 왜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 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 검찰은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황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관련 투자를 논의했던 그 시기에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50% 지분을 투자하면 수익도 그만큼 보장받는 방식으로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8일 뒤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바뀐 채 사업 공모 지침서가 나갔습니다. 그럼 그 18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그걸 따져볼 대목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2015년 1월 26일. 대장동 개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이 상정 안건이었습니다. 위원장은 황무성 당시 공사 사장, 공사 임직원 등 위원 5명도 참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는 공사 입장에서 수익 배분 기준을 묻는 질의와 답변도 나왔습니다. 50% 이상 출자하면 수익도 50% 이상을 받느냐는 심의위원 질문에 간사를 맡은 김모 공사팀장이
50%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겁니다. 답변을 들은 뒤 투자심의위는 투자 추진 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다음 날 열린 공사 이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3일 공사가 공고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사업 이익을 지분율과 무관하게 나누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투자심의위 의결 18일 만이었습니다. 심의위 시행세 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분율 반영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비용을 다 빼면 사실 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이익을 하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투자계획안 의결 당시 반영된 이익 배분 방식이 뒤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이 추가 이익을 챙길 기회를 차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신들이 대장동 투자 계획을 통과시킬 때 알고 있던 내용이 3주도 안 돼 뒤바뀐 걸 당시 참석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희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 황무성 당시 위원장은 투자심의위 회의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특정 세력의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회의 의결 후에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채널A는 지난 2015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참석자들에게 수익 배분 구조가 심의위 의결 당시와 달라진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투자심의위 위원장이었던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공사 내 특정 세력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요식행위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투자심의위와 이사회에서 대장동 투자계획을 통과시킨 지 열흘 만인 2015년 2월 6일 공사 사장직 사퇴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이 공개되기 일주일 전 황 전 사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지목한 인물은 당시 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모 씨, 투자심의위와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던 인물로 공사 내에서 유투라는 별칭으로 통했습니다.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았던 김모 당시 팀장도 수익 배분을 확정이익 방식으로 하는 건 개발사업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팀장은 투자심의위에서 사업이익 배분 방식에 대한 참석자 질문을 받고 지분율에 따라 50% 이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던 인물입니다. 김 전 팀장은 자신이 이익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투자심의 참석자들도 이익 배분 방식이 바뀐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소식으로 가봅니다. 이 성남시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 토지 용도를 상향해준 대목이 특혜 의혹의 핵심인데요. 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에 협박을 받아서 용도를 변경했다고 답을 했죠. 이 국토부는 협조 요청은 했지만 이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성남 백현동 아파트 단지. 아파트를 세운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가 지난 2015년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승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용도 변경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국토부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용도 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고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던 걸로. 국토부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공문 3건에 토지 용도 변경 요청이 있는 건 맞지만 용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달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 8월과 12월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을 요청받았지만 2번 모두 반려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용도 변경 승인 의사를 밝혔고 7개월 뒤 용지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야당 측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 승인 의사를 밝힌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를 사들인 사업가 정모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닌 김모 씨를 자기 회사에 영입한 게 2015년 1월이라는 겁니다.
이사님 선거운동 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까 금방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김 씨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검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배임 혐의를 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한 건 이재명 일병을 구하려는 검찰의 사투라고 평가하며 특검을 외쳤는데요. 민주당은 배임 혐의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 공작 수사, 은폐 수사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수사도 불가피해지니 아예 차단해버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검찰청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정치검찰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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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그분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진행된 개발 사업을 전수조사해 부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이른바 이재명 비리 방지 특별법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도 검찰 스스로 특검을 부르고 있다며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배임 혐의는 성립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의 원인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라며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게임의 주인공은 공익만 생각했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사익만 앞세운 윤석열 후보와 그 검찰 패밀리, 국민의힘 관계자들입니다. 민주당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향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재조사해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네, 검찰이 기소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넣지 못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요, 이 배임 혐의를 넣고 안 넣고가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이유를 보면요. 이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이 누군가 사업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민간은 큰 돈을 벌고 또 성남시는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의혹의 출발점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관련 혐의밖에 없거든요. 이 자칫 유 전 본부장 개인 비리 수사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이 성남시 손해를 감수하고 민간 이익을 늘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을 건넨 이유도 모호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배임 혐의가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빠진 겁니까? 네,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통 구속영장은 수사 초반에 증명된 최소한의 혐의를 적용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판에 넘긴 혐의를 보면요. 이 구속영장에 있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는 빠졌고요. 또 김만배 씨가 건넸다는 5억 원대 뇌물 혐의도 사라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구속 수사한 20여일간 이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리포트 좀 전해드렸었는데 대장동 사업 이 공모 전부터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많은 관련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확정된 이제 이익만 받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배임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2015년 1월로 돌아가 보면요. 이 대장동 개발 관련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출자했으니 50%에 대해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2월에 나온 공모지침서엔 고정 이익만 나누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개발 이익이 늘어날수록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는 배분 구조가 바뀐 이유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겁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어제 이제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질 조사를 시켰다는 거죠? 네,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정도까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사자대면을 하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4사람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가 하루 종일 진행된 건데요. 이 검사의 질문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로 답변을 하면서 주도한 걸로 전해집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나 약속 혐의에 대해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궁금한데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던 그분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답니까? 예, 그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로 그분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른 기억이 없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자, 검찰이 이 배임 부분에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 많은데 좀 내부 분위기도 취재를 해왔죠. 네, 수사팀 내부에서 일부 의견 충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일단 적용하고 공소장을 나중에 변경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일부 검사들은 지금 배임 적용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당일에야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논란인데요. 성남시에 손해를 미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시정의 총괄 책임자가 유력 대선 후보라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25일자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는데 오늘은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관련 발언을 맹공격했습니다. 먼저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 첫 일정은 광주 방문이었습니다. 5.18 묘역을 참배한 뒤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평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씀은 사실 특별히 놀랍지가 않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인 강도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묘역 바닥에 위치한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비석 조각을 2차례 밟은 이 후보는 비석 조각을 밟은 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예요. 완전 없죠? 지나쳤습니다. 존경하는 분을 밝히기 어려웠지 않겠어요? 예우가 박탈됐죠? 네. 전두환 씨가 맞겠죠.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좀 제발 오래 사셔가지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후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봉하마을로 이동해 권양숙 여사와 면담을 갖는 등 여권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많이 닮았다.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구체적인 길, 이게 사실은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 함께 사는 세상과 사실 똑같습니다. 이 후보는 오는 25일 사퇴를 공식 발표하고 26일부터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보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본격 대선 행보가 시작됐지만 민주당의 완벽한 원팀 체제는 구성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원팀 구성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학수고대란 말처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구애에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 후보 광주 방문에 일부 이낙연계 호남 지역 의원들이 동행했고 최근 이 전 대표는 캠프 소속 의원들에게 당 선대회의에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 한 의원은 이 후보 측과 대화가 오가고 있다면서 만나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 간 의견이 오가는 만큼 이번 주말쯤 회동 일자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주 중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되면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의 맞수 토론이 방금 끝났습니다. 윤석열, 유승민 후보가 1대1로 만났는데요.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전두환 발언을 사과한 날 반려견에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황당한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누가 윤 후보님 댁에서 이 사과를 개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사진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캠프에 그 SNS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캠프 관계자가 국민을 완전히 무슨 개 취급을 하는 이런 사진을 올린단 말입니다. 유 전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윤 전 총장은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과는 개나 줘라라는 거로 국민들이 생각하실 줄 정말 그거는 제 불찰이지만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을 써서 경제를 잘 챙기고 우리가 그 덕분에 80년대를 잘 먹고 살았고 이거는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통령 감이 아니라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과연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 후보님이 과연 경제 전문가인지 제가 좀 아직 입증을 못하신 것 같고. 이어서 진행된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 토론에선 한 목소리로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도덕성 측면에서는 아마 대선 후보 중에서 이만큼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봅니다. 가족, 측근, 뭐 선거 공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지연, 학연, 뭐 혈연 이런 연고로부터 자유로운 모두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덕성은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두 번의 합동 토론회와 마지막 맞수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방금 국민의힘 토론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는데 과일 사과와 미안하다는 뜻의 사과, 이 두 사과가 시끄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두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틀 만에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SNS 글 때문입니다. 자,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 글이 이제 윤 후보가 사과한 그 이후에 올린 거죠? 네, 오늘 새벽인데요. 토리는 아빠를 닮아서 사과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자 전두환 발언에 대한 사과를 개한테 주라는 거냐는 진정성에 대한 이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 논란의 글이 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앞서 어제 올린 글인데요. 여기에도 서결이 형은 사과를 가장 좋아한다면서 윤 후보가 돌잡이에서 어릴 때 사과를 짚는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때는 사과를 하기 전이라서 저걸로 사과를 대신한다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윤 후보가 토론회에서 자기 책임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윤 후보 캠프는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해서 사진을 올렸다고 사과하면서 SNS 계정을 닫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먹는 사과로 2차 가해를 남발 중이라고 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인성 컷오프부터 통과하라고 하는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을 개에 비유하며 사과나 먹고 떨어지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당신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렬이 형, 사과나 먹고 그냥 사퇴해.
뭐 여당뿐만이 아니에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뭐 상식 초월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토론회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국민을 개 취급했다면서 비판했고요. 홍준표, 원희룡 후보도 뭐 사퇴하라, 경악스럽다 이러면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안 해야겠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떠밀리듯 늑장 사과에 그마저도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SNS 글까지 윤 후보와 캠프가 위기를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제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비호감 대선이다. 네, 대중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각 당을 대표하는 5명의 대선 주자들 모두 비호감도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참, 이 모든 후보가 예외가 없다는 게 더 착잡해요. 네,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 사주 의혹, 그 외의 각종 실업 논란들까지 부정적인 이슈만 가득하죠. 유권자들이 더 좋은 후보가 아니라 덜 싫은 후보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향이 이번 선거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그랬나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호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 비호감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이 표를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대선 후보들이 고민도 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이 비호감에 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호감도가 야권 후보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이걸 어떻게 개선을 좀 하시겠습니까? 홍 후보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거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권을 향해 가려면 이 비호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비호감도가 1위예요. 원래 일을 하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반대자를 만들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원래 일하는 사람이 욕도 먹는다. 일 안 하면은 비호감도라는 게 없다. 갈수록 후보 간 비방전이 치열한데요. 상대의 비호감도를 높이려는 비호감 경쟁 대신에 내가 좋은 후보임을 강조하는 호감 경쟁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고 보니 이 대선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발사된 누리호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궤도에 오르지 못한 더미 위성은 호주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공해로 추락했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황원에 많은 분들이 거의 끝까지 계단 하나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5월에 그래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안고 우주를 향했지만 마지막 한 계단을 남기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누리호. 원인은 7톤급 엔진이 장착된 마지막 3단 로켓에 있었습니다. 3단 로켓은 본래 521초 동안 연소되며 초속 7.5km에 도달해야 했지만 475초밖에 연소되지 못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겁니다. 연료가 부족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가압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밸브의 그 오작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추정되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5월 19일 2차 시험 발사를 하는데 이때는 더미 위성 대신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합니다. 이후 24년과 26년, 27년 세 차례 발사를 통해 실제 운용할 위성들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성공해야지 발사체 신뢰성이 향상되고 이제 외국의 인공위성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계속 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누리호의 성능 개량도 진행됩니다. 누리호의 주력인 75톤급 엔진을 82톤으로 올리고 탑재 중량도 2.8톤까지 높이며 2030년 달 탐사선 발사에 초석을 다집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이 출동하기 전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필사적으로 말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신호대기를 위해 천천히 멈추는 차량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가 그대로 뒤를 들이받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합니다. 솔직히 딱 술 한잔 먹었어요. 얘기할게요. 먹었어요? 네, 얘기할게요. 계속 그럴게요. 그건 하지 말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가 다리 난간 쪽으로 걸어갑니다. 10m 높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려는 가해 운전자. 이를 말리는 피해 운전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친구들 취소해달라고. 음주는 이게 용서가 안 된다. 그랬더만 뭐 살아봤자 뭐하겠나 싶어 뭐 이렇게. 피해 운전자는 손가락 등을 다친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재차 신고하면서 상황은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지금 또 막 차에 막 꿈에서 나타나고요. 그냥 그 사람 살려니까 잘못은 했지만은 그래도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찰 음주 측정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 피해자와 가해 차량 운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열차 출입문을 막는 시위를 하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전 구간의 운행이 5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남영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열차 출입문을 막고 있습니다. 열차는 출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냥 집안에만 꾹꾹 묶여서 시설에서만 묶여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싫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단체 회원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4호선 해화역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한 뒤 타고 온 열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서 저상버스 추가 도입과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약속받았는데 정작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없다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투입돼 열차 출입문에 있던 휠체어를 끌어내면서 50분 뒤 열차 운행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시위 여파로 4호선 전 구간의 열차 정체와 지연이 잇따르면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발길이 묶인 일부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측은 서울시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주 또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되면 우선 70세 미만 경증 환자에게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증 환자의 재택 치료 시스템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 지연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모든 과정이 우왕좌왕 그 자체였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코로나 확진을 받은 서대문구에 사는 68살 남성 A씨. 고령 기준인 70살에 미달하는 데다 증상과 기저질환도 없어 재택 치료가 결정됐습니다. 18세기가 거의 고령이시니까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는 시설을 가시는 게 어떠냐 이제 권유를 드렸는데 본인이 이제 재택을 원하신 거예요. 이제 오전 오후 이제 확진 전화하면서 상태라든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죠. 하지만 어제 아침 A씨가 갑자기 의식과 기력이 저하되는 이상 증상을 보였고 오전 6시 51분 부인은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14분 뒤인 오전 7시 5분 서대문구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코로나 환자 이송 장비를 갖추지 못해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전담 구급대가 도착한 건 최초 신고 후 39분이 지난 7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새 A씨는 심정지가 오는 등 상황이 악화됐고 20분간 응급처치 뒤 전담 구급차를 타고 출발한 건 7시 50분. 15분 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지만 A씨는 9시 30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재택치료가 시작된 이후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119 신고 후 병원 이송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14분으로 이송 과정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3천여 명인데 응급 이송 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 응급 이송 체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전담 구급대는 신고 39분 후에야 도착했고 환자를 이송할 병원은 요청 후 24분 후에야 배정됐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신고 39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건 내부 방역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급대, 전담 구급대를 동시에 출동을 시켰는데 일반 구급대가 먼저 도착해서 예우를 관찰하고 차량 내부를 특수 필름으로 감싸는 랩핑 작업을 하는데 20분이 걸리는 겁니다. 소방 관계자는 18시 이후에는 코로나 전담 구급대와 일반 구급대를 함께 운영하다 보니 출동 명령을 받으면 방역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도착한 일반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요청했지만 병상은 24분 후에야 배정됐습니다. 중수본에서 병원 선정하는 걸 우리 대원들에게 시간을 최대한 빨리 선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연락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할 때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지정병원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데 지정된 병원으로 연락하지 않아서 병상 배정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 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병원을 알려드리고 병원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받고 그리 연락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가 재택치료자인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소방청 등과 재택치료자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일본은 최근 도쿄올림픽 당시 2만 명 넘던 확진자가 300명대까지 급격하게 줄어들며 주요 도시에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확진자 급감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단축 영업 안내문을 떼어내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생선을 손질합니다. 인근 주점도 심야 영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誰一人として陽性者が今までいなかったので、今までやってきたことを大事にやっていけば、お客様が多くいらしても少なくいらしても、やっぱり僕からしたらやっぱり恐怖心は変わらないんですよ。 다음 주부터 도쿄 등 대도시에 음식점 영업 규제가 11개월 만에 모두 풀립니다. 10,000명으로 묶였던 경기장도 다음 달 관객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도쿄올림픽 당시와 비교해 100분의 1 수준인 300명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급감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80%에 달하는 백신 접종률과 집단 면역 형성, 특히 PCR 검사 감소 등이 꼽히지만 가설에 그칩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ここからの半年間というのは非常に大事な時期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 기시다 총리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방역과 경제의 양립을 강조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들과 변이로 겨울철 대유행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 집값이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아직 하락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이 상승세는 꺾인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강남 지역과 소형 아파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을 안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하반기 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점에 근접했다고. 과연 그럴까요? 이번 주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둔화 내지는 보합. 하지만 강남 3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소형 아파트 오름세도 무섭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평형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거래 절벽 속에서도 강남과 소형이 시장을 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신고가를 찍은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학군 수요가 강하다 보니 드문드문 나오는 매물을 낚으려는 현금 부자들이 꼭 있습니다. 대구 살 사람들을 여전해서 물고기 붙여서 나왔다? 고민하다가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 아파트 115제곱미터가 이달 초에 41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석 달 만에 6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여기에 소형 아파트도 올해 들어서만 1억 원 넘게 오르며 신고가 행렬에 동참하는 상황. 현금 부자는 똘똘한 한 채,
대출금에 등골이 휘는 실수요자는 눈높이를 낮춰 소형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입주 물량도 분양 물량도 금년보다 내년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대세 하락이나 변곡점처럼 시장이 변화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부 역시 내년에 집값이 5%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내부적으로 하락보다 상승의 무게를 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나 반가운 건 아닙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으로 집 산 사람들, 이 영끌족들은 집값 떨어지면 빚 부담이 더 커지죠. 이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미 대출 이자 부담은 커졌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그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대출 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이른바 영끌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숨이 턱 막힙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30 세대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좀 더 오를 것에 대비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영끌로 이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는데 월급 대비해서 이제 겨우겨우 갚아나갈 정도였는데 이제 갚아야 할 금액이 더 커졌으니까 어떻게 해봐야 될지 좀 걱정이 많아요, 지금. 지난 8월 한국은행은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03에서 4.67%.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갚아야 할 원리금도 늘었습니다. 최근 줄어든 주택 거래량과 주춤하는 집값도 이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거래도 잘 없고 주가도 막 많이 뛰진 않아서 수익까지는 아니어도 좀 불안하긴 하죠.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무리한 대출을 받은 2030 세대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소득 대비 무리하게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이 또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영끌족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면담하는데 이 자리에서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교황청 방문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 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교황이 북한 방문 의사를 수차례 언급한 만큼 방북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교황을 만나 평양을 방문하시면 환영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공식 초청이 오지 않아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북 제안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김 위원장의 친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방북 의사를 밝혀왔지만 고령에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 초청장이 오더라도 방북이 바로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 면담 직후 교황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세 사람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풍자하며 인기를 끌었던 할리우드 배우죠.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 중 쏜 소품총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19세기 뉴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현장입니다. 한 건물을 둘러싸고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현지 시간 낮 1시 50분쯤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발사한 소품용 총에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영화 감독 조엘 수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외신들은 허친스 감독이 헬기 편으로 뉴멕시코 병원에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영화 촬영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볼드윈은 1980년 데뷔해 진주만, 디파티드,
미션 임파서블 등 다양한 영화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SNL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패러디로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Wrong. He is a bully. Shut up. He started the birther movement. You did. 이번 영화에는 배우이자 제작자로 참여해왔습니다. 미 경찰 당국은 영화 촬영 중 소품으로 실탄이 든 소총이 사용된 것 같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목격자들과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내일이 벌써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서리상 내릴 강.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이름값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뚝 떨어지면서 춥겠고 내륙 곳곳엔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이 금세 올라서요. 두꺼운 외투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6도, 대전은 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8도, 광주와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동쪽 지역은 비가 요란하게 내렸습니다. 경북 안동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 천둥과 번개 또 우박을 동반한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내일 새벽이면 차츰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후 주말 내내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그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는 전혀 무관한 이슈들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선거 치르기도 전에 구속과 탄핵이란 말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나, 이 선택지를 보며 한숨 쉬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을까요?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혐오 경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